잔검천하. 부러진 칼날로 천하를 빼다. 제1부 갱도의 칼날. 지옥의 이름은 채석장. 대현 건원 15년 여름. 황하 북쪽 지류가 굽이치는 협곡 깊숙이 사람들은 그 장소를 황천구라 불렀다. 황천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뜻이었다. 공식 명칭은 북방 제3관영 채석장이었지만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곳에 한번 발을 들이면 산채로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 훨씬 오래 살아남았다. 절벽을 깎아 만든 구덩이 안에서 수백 명의 사내들이 곡괭이를 휘두르고 있었다. 그들의 등에는 모두 같은 낙인이 찍혀 있었다. 관노. 황실의 노비. 나라가 소유한 짐승. 그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사내가 하나 있었다. 오른손. 검지가 없었다. 뿌리째 잘려나간 자리가 오래전에 암으로 흉터가 되어 있었지만 그 손으로 곡괭이를 쥐는 방식이 남달랐다. 일반인이라면 검지에 힘을 주어 방향을 잡는 것이 본능이지만 이 사내는 마치 처음부터 그 손가락이 없었던 사람처럼 중지와 약지만으로 완벽하게 무게 중심을 잡아냈다. 장장의 감각으로 도구를 다루는 솜씨. 무공을 익힌 자가 아니면 나오지 않는 몸의 기억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눈치채는 이는 없었다. 남궁파. 22. 이곳에 들어온 지 7년째.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았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철저하게 투명인간이 되는 법을 익혔다. 살아남기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아직 아니다. 그는 속으로만 말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바위를 깨면서 돌을 옮기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그 네 글자를 되뇌었다. 그것이 그를 살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7년 전의 기억. 불길이 하늘을 태웠다. 남궁파의 나이 15. 대현의 수도 천경성 서쪽 삼검신 남궁현의 저택이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화재가 아니었다. 학살이었다. 황실 친위대 500명이 한밤중에 담을 넘었다. 저택에 있던 모든 사람이 대상이었다. 하인, 시비, 문화생, 경비무사 할 것 없이 남궁 가문의 피를 받은 자라면 갓난아이까지도. 남궁파는 뒷마당 우물 속에 숨어 있었다. 우물 안에 있는 비밀 공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위험한 날이 오면 여기 숨어라고 알려준 장소. 그날 밤까지 그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 밤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진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어린 그는 믿지 않았다.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오빠를 부르는 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파야, 살아라. 반드시 살아남아라. 한마디였다. 굵고 낮고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남궁파는 그날 이후 그 목소리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꿈에서도 잠에서도 의식을 잃는 순간에도 그 목소리는 귓속에서 울렸다. 우물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소리 없이 울었다. 새벽이 됐을 때 그는 기어 나왔다. 저택은 잿더미였다. 시체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친위대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모든 것이 다 타고 남은 세상은 재와 연기와 피냄새로 가득했다. 남궁파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붉은 하늘, 피처럼 붉은 새벽.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몸을 돌리기도 전에 강한 충격이 뒤통수를 강타했다. 의식이 끊기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검은 갑옷을 입은 병사들과 그 뒤에서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는 한 남자였다. 이부상서 조각. 당시 나이 45. 대현 황실의 사다리를 오르는 중이었던 문관. 그것이 7년 전의 기억이었다. 채석장에는 그 나름의 법칙이 있었다. 감독관인 오씨 성의 중년 사내 노비들은 그를 오독이라 불렀는데 채찍질하는 방식이 5가지라는 이유에서였다는 오늘도 한낮의 열기 속에서 노비들을 독촉하고 있었다. 느려. 이 쓸모없는 것들아.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저녁은 없다. 채찍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몇몇 노비들이 비틀거리며 속도를 높이려 했다. 남궁파는 묵묵히 곡괭이를 들어 올렸다. 27번째. 속으로 숫자를 셌다. 바위에 곡괭이가 박힐 때마다 그것은 연습이었다. 팔의 근육이 어디서 수축하고 어디서 이완하는지, 호흡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가야 힘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되는지. 겉으로는 그저 탈진한 노비처럼 보이지만 남궁파는 7년 내내 이 노역을 무공수련으로 전환해왔다. 아버지 남궁현이 창시한 검법, 무유검. 검이 없어도 검을 쓰는 법. 손가락 하나가 없어도 검을 잡는 법.
아버지는 검지가 없는 사람도 쓸 수 있는 검법을 만들어 놓았다. 마치 아들의 미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남궁파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를. 이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다면 아버지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7년 동안 수천 번 되풀이한 질문이었다. 남궁현은 대현 최강의 무인이었다. 삼검신 중에서도 첫째였다. 혼자서 500명의 친위대를 상대로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아버지,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그날 오후 새로운 물자 수레가 채석장에 들어왔다. 수레를 끌고 온 것은 외부 상인이었다. 외부인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노비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집중됐다. 남궁파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다. 수레 상인과 감독관 오독이 주고받는 이야기 소리가 흘러들어왔다. 북방에서 소문이 돌더라고. 사도련이 움직인다는 소문. 사도련? 그 자들이 왜? 황태후 마마께서 모종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 목소리가 낮아져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남궁파의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점화됐다. 사도련. 아버지를 죽인 황실의 검. 황태후 서물란의 개들. 그리고 황태후가 또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 이제 때가 됐다. 그것은 충동이 아니었다. 7년 동안 기다린 계산의 결론이었다. 남궁파는 그날 밤 채석장의 지형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복기했다. 서쪽 절벽 아래의 배수로. 폭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고 평소에는 말라 있지만 내일이면 북방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그는 구름의 방향과 바람의 냄새로 그것을 알고 있었다. 배수로 끝은 협곡 아래 황하지류와 연결된다. 그리고 물길을 따라 20리를 내려가면 작은 나루터가 있다. 문제는 오독과 야경 감시였다. 야경은 12명. 2명씩 짝을 지어 순찰하는데 교대 시간은 자시. 정확히 그 틈을 파고들어야 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혼자서는 갈 수 없었다. 남궁파는 옆에서 곡괭이를 내려치는 노인을 슬쩍 바라봤다. 원수재. 한때 이부 말단설이었다는 노인. 황태후 측근의 부정부패를 상관에게 고발했다가 오히려 모함을 받아 이곳에 끌려온 지 3년째였다. 그를 알았고 조정의 사정을 알았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유일하게 남궁파가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이었다. 노인이 눈치를 챘는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남궁파는 입술만 달싹였다. 내일 밤.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는 내리고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이튿날 저녁부터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초경이 지날 무렵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채석장 곳곳에 물이 고이고 배수로에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노비들의 막사는 어둡고 습했다. 남궁파는 집더미 속에 웅크려 눈을 감고 있었다. 자는 척이었다. 머릿속으로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야경 순찰의 패턴. 감독관 오독이 습관적으로 비를 피해 북쪽 창고 처마 아래에 서 있는다는 사실. 서쪽 배수로 입구에 가장 가까운 경비가 교대할 때 생기는 3분의 공백. 3분. 그것으로 충분했다. 자시가 가까워지자 남궁파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옆에서 원수재 노인도 눈을 뜨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남궁파는 먼저 움직였다. 막사의 판자 틈새로 빠져나가는 방식. 그것도 7년 전부터 계획해뒀던 것이었다. 세 번째 판자와 네 번째 판자 사이에 못이 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힘을 주면 소리 없이 밀려났다. 빗속으로 나왔다.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렸다. 남궁파는 잠시 그 감각을 즐겼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이 채석장 안에서 자유를 향해 몸을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서쪽으로 20걸음. 경비 막사 뒤편으로 돌아가는 경로. 뒤에서 원수재가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어둠과 빗속을 이용해 벽을 타고 이동했다. 순찰 경비 2명이 시야에 들어왔다. 남궁파는 멈춰서 경비의 발걸음을 세웠다. 13, 14, 15. 방향이 바뀌는 지점.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돌리는 순간 남궁파는 달렸다. 소리 없이. 빗소리에 발소리를 묻으면서. 낮고 빠르게. 배수로 입구까지 15걸음. 원수재가 뒤따랐다. 배수로 속으로 몸을 집어넣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다.
경사면을 따라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남궁파는 왼손으로 암벽을 짚으며 균형을 잡았다. 오른손에 잘린 손가락이 암벽에 닿는 촉각이 예민하게 느껴졌다. 이제 시작이다. 배수로의 어둠 속으로 두 사람이 빨려 들어갔다. 경비 교대 시간이 지나고 노비 막사에서 두 명이 없어진 것이 발각됐다. 오독의 고함 소리가 빗속에서 울렸다. 탈주다. 북쪽으로 막아라. 서쪽 배수로 확인해. 남궁파의 귀에 그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배수로를 나온 지 이미 40보 이상 이동했을 때였다. 문제가 생겼다. 원수재가 발목을 삐었다. 배수로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었다. 노인은 이를 악물고 달리고 있었지만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렸다. 두고 가시오. 원수재가 말했다. 남궁파는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의 팔을 들어 어깨에 올렸다. 멍청한 짓이오. 당신은 절소. 당신이 없으면 나는 조정 안쪽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차갑고 실용적인 대답이었다. 원수재가 잠시 침묵했다가 쓴 웃음을 지었다. 알겠소. 두 사람은 황하지류를 향해 뛰었다. 빗소리와 발소리와 추격자들의 횃불이 뒤에서 가까워졌다. 남궁파는 달리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다. 추격자는 6, 무장은 창과 단도, 나루터까지는 아직 10리. 이 부상자를 안고서는 따돌릴 수 없었다. 그렇다면 돌아서야 했다. 남궁파는 멈췄다. 당신은 강으로 가시오. 물살을 따라 하류 방향으로. 나루터에서 기다리지 말고 지나가는 배를 잡아 타시오. 당신은? 남궁파는 대답하지 않았다. 원수재를 내려놓고 뒤를 돌아봤다. 횃불들이 보였다. 오른손을 내려다봤다. 검지가 없는 손. 7년 동안 단련해온 손. 바위 옆에 떨어진 작은 돌덩이를 집어들었다. 좋다. 처음으로,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적과 마주하기 위해 앞으로 걸어 나갔다. 추격대의 선두에 선 경비가 횃불을 들어올리며 소리쳤다. 거기 서라. 도망치면 죽인다. 남궁파는 서지 않았다. 하지만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냥 걸어왔다. 그것이 오히려 추격대를 멈추게 했다. 노비가 맨손으로 걸어온다. 무기도 없이, 공포의 기색도 없이. 선두 경비가 창을 겨누었다. 미쳤냐, 이놈아. 무릎 꿇어라. 남궁파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무릎을 꿇을 땅이 아직 깨끗하지 않습니다. 순간 그가 던진 돌덩이가 선두 경비의 횃불을 정확히 강타했다. 불이 꺼졌다. 동시에 남궁파의 몸이 어둠 속에서 폭발적으로 움직였다. 무유검. 검이 없는 검법. 손가락이 없는 오른손이 경비의 손목을 비틀었다. 창이 떨어졌다. 왼 팔꿈치가 두 번째 경비의 턱을 아래에서 위로 강타했다. 무릎이 세 번째 경비의 복부를 가격했다. 순식간에 3명이 쓰러졌다. 남은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남궁파는 피하지 않았다. 받아쳤다. 상대의 힘을 이용해 방향을 비틀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타격을 가했다. 7년 동안 절벽과 바위를 상대로 갈고 닦은 것들이 살아있는 적을 향해 쏟아졌다. 30초. 6명의 경비가 모두 쓰러져 있었다. 남궁파는 숨을 골랐다. 떨고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7년 만에 처음 몸을 제대로 사용한 흥분. 그리고 확인. 여전히 가능하다는 확인. 빗속에서 그는 쓰러진 경비의 허리에 찬 단도를 집어들었다. 날이 묻었다. 아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싸구려 단도. 하지만 괜찮았다. 부러진 칼날도 칼이다. 쥐는 사람이 문제다. 남궁파는 단도를 쥐고 강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빗줄기 속에서 멀리 황하지류의 물소리가 들렸다. 7년이 끝나고 있었다. 그리고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다.